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기 흐름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아래 공포로 불리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태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저기 언론 보도에서 경제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체감하는 분들의 주변의 말들을 들어봐도 요즘 불경기가 좀 예전에 IMF 시절 보다 더하다는 이런 말도 종종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공포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이른바 아래 공포로 불리는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가 나타나면서 이번 달에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 유럽이 모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이어서 연준은 지난 19일 2달 만에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 연준은 7월에 2에서 2.25%였던 기준금리를 1.75에서 2%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 decided to lower interest rates. As I will explain shortly, we took this step to help keep the U.S. economy strong. 연준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3년여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후 한 달 뒤인 8월 말에는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리면서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권윤수입니다. 네, 방금 보신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의 경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 흔히 언론에서 보니까 이거를 아래 공포라고 자꾸 지칭을 하던데요. 이게 경기 침체라고 번역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불경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가 경기 침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태진 팀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경기라는 게 이제 회복, 호황, 네. 후퇴, 불행, 불황 이렇게 지금 순환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산, 소비, 고용, 수출 등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지금 경기가 후퇴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지만은 네.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섰느냐 이게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후퇴기에 접어든 건 맞지만 침체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홍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사실 약간씩의 견해 차이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2분기 이상 지속되면 보통 경기 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나 유럽 쪽은 주로 이러한 이제 정의를 따르고 있고요. 네. 이러한 정의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지난 1분기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각각 0.4%, 그다음에 1.0%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마이너스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니까 네.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기에는 다소간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미국 쪽으로 가봐도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현저하게 둔화되는 상태를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미국 쪽의 정의를 적용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고용이라든지 혹은 소비 생산 활동이 지금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미국 쪽이나 혹은 유럽 쪽의 그런 정의를 우리나라에 대입시켜 보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그 초입부 근처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경기 후퇴기에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이 경기 후퇴기에도 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불경기라고 말하는 경기가 안 좋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좀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고속 성장을 좀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속도감이 빨랐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제 때문에 좀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면 24시간 영업을 하던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게 문을 닫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체감적으로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나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표보다 체감이 훨씬 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보시기에는 경제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경기라고 느끼시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갑자기 호황이다가 침체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되기 전에 어떤 사인들이 나올 텐데요. 네네. 여러 나라에서나 지금 우리도 뭐 어떤 경제연구소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기에는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데는 그만한 전조 증상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선행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게 되는데 금리 지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이전에 금리에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짧은 기간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긴 기간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보통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이제 길게 빌릴 때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근데 경기 침체가 임박하게 되면 보통은 장기 금리가 오히려 단기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 금리 내지는 5년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기준금리, 이건 단기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장기금리인 3년 금리나 혹은 5년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그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합니다.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실질 이자율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물가가 내려갔다고 할 것 같다고 하면 사실은 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 볼수록 장기 금리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사인이라고 말하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있고 난 뒤에는 이 경기 침체가 뭐 거의 이제 예외 없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경우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1965년대 이후로 7번 정도의 경기 침체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번의 경기 침체기 이전에 항상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2년 금리와 10년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2년짜리 금리가 오히려 10년짜리 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예외 없이 나타났었다. 이번에도 지금 금리가 역전되어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강하게 제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2008년에 한번 겪어봤지만 국제 경기가 이렇게 금융 위기가 오는 경우에 갑자기
침체가 오고 이런 경험들은 있는데 금융 위기라는 것 없이도 서서히 이런 추세, 방금 말씀하신 추세적인 게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생산이 둔화되는 반복되면 그냥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의 시작이다. 네네. 이렇게 들었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경기 침체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없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지금 2008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경기 침체를 촉발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이전의 경기 침체기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경제위기나 또는 금융위기와 동반하지는 않았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공포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미국도 이상하다. 금리 역전됐고 중국도 성장률이 이상하다. 네네.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가 돼가지고 뭐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세계 각국이 지금 보이는 징후들이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빨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는 공포를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과 함께 만약에 이런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도 전이가 돼가지고 뭐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 팀장님 만약에 이게 실제로 다행히 그냥 상승과 하강을 거듭하는 불경기, 호경기의 사이클 속에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 불황의 시작 지점이 지금인데 앞으로 그게 실현이 되면 우리 경제에 받게 되는 충격, 영향 이런 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의 경기 침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것은 뭐 이렇게 순환상의 이런 침체라기보다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보호무역 주의 때문에 아마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순환상의 그 침체보다는 이게 진폭이라든가 기간이 좀 장기로 갈 확률이 높고요. 네. 만약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일단은 뭐 물건이 잘 안 팔리고 또 네. 그럼 또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소득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연체율이 아마 높아질 것 같고요. 네. 특히 부채가 많은 그 한계 가구, 뭐 다중 채무자라든가 네. 이런 가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실물 부분에서 보면 뭐 제조업 가동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또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럴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 측면은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좀 다르게 작용할 소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고 네. 확장적 그 재정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단기적으로는 그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마 부동산 가격도 좀 출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가 된다면 네. 뭐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 부동산 가격도 뭐 하락세를 면치 네. 못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지점은 또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 박사님도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요. 네네. 연이어서 일본 같은 장기 불황, 네. 조짐 시작이 아니냐 이런 공포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경기 침체가 지금 이제 시작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할 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생산 활동 위축,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결국은 가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 네. 특히나 이제 한계 상황에 있는 이제 소득의 하위 분위에 있는 그런 이제 가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큰 고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이 양극화를 오히려 더 확대시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네.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소득의 감소가 이 소득 하위 분위에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그렇죠. 거고요. 소득 상위에 있는 부분들, 상위에 있는 그런 이제 가계 쪽에서는 오히려 그 감소폭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난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조태진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특별한 이제 몇몇 소수의 자산으로 그러한 유동성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은 주로 이제 소득이 많은 쪽, 이제 부가 많은 쪽에 집중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의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면서 사회적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식의 장기 불황에 대한 이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지금 그 경기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장기 불황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권 국가 그리고 유럽 쪽으로 시각을 돌려봐도 장기 불황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진단을 해보아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약성 중에 하나가 과잉 공급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과잉 공급에 관련된 부분인 거거든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들은 굉장히 지금 꾸준하게 확대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소비 주체가 지금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지금 장기 불황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현재 상태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는 분명히 전조증상 앞에 놓여 있다는 건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특징상 과잉 공급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돌려야 되는 두 나라가 지금 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경기 침체 시작이 미중 무역 전쟁이 원인이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세계적으로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과잉 상태입니다. 네.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그 자동차 생산 능력은 1억 2,5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되는 건 1억 대 미만이거든요. 네. 공급 과잉이 25% 이상인데 이게 다른 분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미중 그 무역 전쟁은 또 패권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수출이 일단 줄어드는 게 가장 크겠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제 우리 GDP 성장에서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우리 경제 성장도 굉장히 좀 저해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황 박사님 보시기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패권 다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그런 이제 무역 전쟁의 네. 경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 상당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에 의한 독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독재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상당한 기간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 같은 경우는 중국은 사실 아직까지 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한쪽이 쉽게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패권 다툼은 사실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들이 더 높다. 지금 말씀 들으면 중국도 미국도 우리 둘 다 한번 양 국가가 우리는 아직 버틸 만하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서로 버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죽을 맛이고 우리는 일정 부분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있지 우리가 그 않겠습니까?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인 두 거죠. 나라 싸우는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꼴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무역 비중이 네. 중국이 한 25% 정도 되고요. 네. 미국이 한 12, 3%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네. 그 양국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고 경쟁하는 것처럼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뭐 7월에는 내렸고 8월에는 네. 동결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에서 또 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보통 금리와 이런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이 우리 실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그 불경기나 이런 체감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뭐 금리는 뭐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이라든가 뭐 자금 유출 그리고 네.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네. 뭐 가계부채 등을 종합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 있느냐 네. 이게 좀 사실은 세계 주요국 기준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뭐 1.75에서 2.0으로 돼 있고 중국은 4.2, 22는 0%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0.1%고요. 영국은 7.5%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각국이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아마 통화량을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내려갈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5인데 0.25%포인트씩 3번만 내리면 네. 사실은 0%대 금리까지는 갈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확장적 금융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내후년에는 뭐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네. 사실 뭐 마이너스 금리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네. 맞지는 않지만 그 0%대 0.75%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은행에 돈 맡기고 내 돈 더 줘야지 은행에서 돈 맡아준다는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네. 돈을 맡기. 우리 정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홍 박사님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자꾸 내리게 되면 금리 인하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돈을 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네. 풀게 되면 부동산, 가계, 부채 이런 영역별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가계부채의 증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부동산 쪽만 살펴본다면 부동산은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죠. 물론 현재의 상태에서는 대출 규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 자체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조금 낮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회 경로들이 그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회 경로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 쪽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의 양은 증가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이 돈들은 결국은 어디론가 투자 대상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조금 오랜 기간 이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0%대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점은 결국은 가계부채도 증가세가 다시 또 조금 높아질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싼 값에 뭐 이자를 얼마 안 내고 돈을 빌릴 수 있어서 그거를 현찰이 많이 도니까요. 그것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 반면 가게들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가계 부채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전형적인 거품이 생기는 과정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버블이 생길이라고 지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용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장사가 안 되고 수익이 안 남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생산적인데 자금이 투자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는 결국은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면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뭐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어느 네. 쪽으로 움직일 텐데 네.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중에 뭐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정을 확대해 가지고 국가가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돈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 뭐 어떤 정책적인 대응 수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금리 정책,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재정 정책 두 가지로 나누어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런 경기 침체에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기 침체의 속도나 혹은 폭이 조금 이렇게 둔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재정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방식의 정책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제 재정이 확대 집행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보고요. 몇 네. 가지 이제 두어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보면 네. 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감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급 규모가 지금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과잉 공급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이러한 방향성에서의 재정 확대 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산업 구조 조정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서비스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재정 정책의 역할도 네. 필요하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점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장기 불황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물론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에는 분명히 한계를 가질 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따안으면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근원적인 대응책이라는 건 두 분 다 동의하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에서 느껴지는 칼바람이 한번 그렇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뭐 다른 두 정책을 써도 실제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뭐 슬기롭게 진행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이거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시는 거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개인은 그럼 뭐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뭐 빚을 갚는다든지 아파트를 판다든지 산다든지 정말 가능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조 팀장님 말씀 좀 주시죠. 가게와 자영업자로 일단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가게의 경우에는 뭐 소득에 맞게 소비와 또 대출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뭐 좀 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 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경기 침체기에는 정말 자기가 사고 싶은 주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자기가 사려고 부동산에 가면 벌써 이제 가격을 올려서 부르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 침체기에는 이게 주택을 구입할 시기와 장소를 좀 잘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살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기에도 이렇게 가격 하락이 적고 상승기에는 좀 다소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금융 자산은 조금 확대하고 실물 자산은 뭐 축소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뭐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뭐 가능하면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금 확보해 놓으면 이제 투자 기회도 뭐 생길 테고. 네.
뭐 꼭 투자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네.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 금이나 뭐 달러 등에 투자하는 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지표 상황, 지금 상황에서 황 박사님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지금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상당히 방어적인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의 소득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이냐, 내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고용 관계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럼 그 다음 단계로서 사실 경기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대규모 가격 조정이 초반기나 중반기 접어드는 그 근처에서 대규모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 97년의 IMF 위기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살펴보면 그러한 가격 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투자 기회들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거든요. 따라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현금을 확보하는 것, 반드시 현금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유동성이 높은 자산, 또 안전성이 높은 자산을 당분간은 조금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무리를 하지 욕심을 마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기 소득의 안정적인 그 유지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걸 도외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나 뭐 이런 걸 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위기는 분명히 오고 있고 그런 지표들은 지표상으로도 등장하고 있고 우리 체감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소간 아직까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입할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맨 마지막에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